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탕국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국에 샘물이 흘러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 탕국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림 2-2 탕국의 그림 참고로 봐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주물 상자를 외부에서 보면은 윗상자 아랫상자 이렇게 해서 이 내부에 이제 그 주형 틀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외부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탕구개가 있죠. 탕구개가 샘물을 주입을 시키면 샘물 바지가 있어요. 그리고 탕구봉이 있고요. 탕도가 있습니다. 탕도. 그리고 이제 주입구가 있어요. 주입구. 이렇게 해서 탕국의 4대 구성요소. 탕국의 4대 구성요소다 그러면 샘물바지, 탕구봉, 탕도, 주입구. 이렇게 네 가지를 구성요소로 볼 수가 있다. 샘물바지, 탕구, 탕도, 주입구. 탕구가 탕구봉이죠. 이렇게. 그래서 샘물이 주역 내부로 흘러 들어가는 그 통로를 탕구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탕구비라고 하면 탕구비의 정의는 탕도 단면적분의 탕구봉의 단면적, 탕도 단면적분의 탕구봉의 단면적, 탕도 단면적분의 탕구봉의 단면적을 탕구비라고 표현을 해요. 탕구비. 그래서 표현하고 있고 탕구비. 탕구비가 크다는 얘기는 탕도 단면적에 비해서 탕구봉의 단면적이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탕도 단면적은 샘물 통로 단면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탕도 단면적은 샘물 통로 단면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주입시간 구하는 식이 있죠. 경험적인 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입시간 T는 S 곱하기 루트 W 하면 이제 초로 계산이 됩니다. 초로 계산이 돼요. W는 주물의 중량이고요. W는 주물의 중량. S는 주물 두께에 따른 개수. 주물 두께에 따른 개수에서 주입시간 T는 S 루트 W 초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공식 고르는 문제가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응고시간 T는 S분의 V의 제곱 동그라미 4번입니다. 2-5식, 2-4식, 2-3식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응고시간 T는 S분의 V의 제곱에 비례한다. S는 주물 표면의 단면적이고 V는 주물 표면의 주물의 최적입니다. V는 주물의 최적, S는 주물의 표면적. 그래서 응고시간 표현식 2-4, 2-5식 식 고르는 게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20문제씩 출제가 되는 종목에서는 봐두셔야 돼. 그러니까 기계설계 기사나 건설기계 설비 산업기사 과목에서는 한 번씩 고르는 게 출제가 되고 있고
일반계 기사나 건설계 설비 기사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가로 3번, 4번, 가로 4번 덧셈물, 앞탕, 피더 또는 라이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덧셈물, 앞탕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이거죠. 왜 필요하냐. 앞에서 개요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내부를 보게 되면 지금 주물이 예를 들어서 뭐 가장 간단한 이런 뭐 예를 들은 거죠. 이렇게 이런 주물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조립주용법으로 해서 이렇게 주형을 만들어서 제품을 얻겠다. 그럼 샘물 통로가 이렇게 들어가는 통로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예? 이렇게. 그러면 샘물이 차 올라오면서 가스하고 공기가 위에 뜬다. 그 공기들과 가스들을 배출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에 이런 통로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스도 빠져나오고 공기 입자도 빠져나오고 또 내부에 얼마나 샘물이 차 올라오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지 되는 구멍도 필요로 하다. 그게 플로우 오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가로 5번에 보면 플로우 오프가 정리되어 있어요. 플로우 오프. 이렇게. 이런 이제 그 주역 내에 공기와 가스를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게 피더 또는 라이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더 라이저라고 표현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 샘물이 차 올라와서 응고가 되면서 수축이 되죠. 수축이 되면 그 수축된 부분, 수축이 일어나는 부분 쪽에는 다시 샘물을 공급을 해서 그 가스나 공기 입자들도 빠져나오지만 샘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게 피더 라이저다 이거죠. 라이저. 그래서 샘물을 주입을 시켜줌으로써 압력을 부과시켜줘요. 그런 역할도 한다는 얘기지. 예?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덧셈물이야. 앞탕이라고도 표현한다 이거지. 덧셈물, 앞탕, 피더 라이저. 덧셈물에 즉 샘물의 부족한 양을 보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표현해 놨어. 덧셈물, 앞탕. 앞탕. 라이저의 설치 목적이 뭐냐 이런 것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오죠. 라이저의 설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주역 내 샘물의 압력을 부과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샘물의 부족한 양을 보급하기 위한 것이다. 샘물을 부어줌으로써 압력이 부과되는 거죠. 샘물의 압이 부과되는 거야. 그런 이제 샘물을 주입해주는 이런 역할뿐만 아니라 주역 내 공기 및 가스가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주역 내 불순물을 또 제거하는 이런 역할도 해주고요. 불순물과 용제의 제거, 플럭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용제의 제거. 공기와의 접촉에 의한 일종의 불순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용제라고 표현한 거로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공기와의 접촉에 의해서 발생되는 산화물이라든가 유독가스나 슬러그, 찌꺼기, 불순물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역할도 한다 이런 얘기죠. 피더 또는 라이저, 덧셈물, 앞탕 이런 표현은 거의 뭐 같은 맥락에서 다 표현이 되는 거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플로우 오프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역 내 샘물을 관찰하기 위한 구멍이고 피더나 가스백의 역할도 한다. 이렇게 공기나 가스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이런 역할도 해준다. 가로 6번에 중추. 가스나 공기에 의해서 윗상자가 들어 올려진다. 윗상자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힘을 압상력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압상력. 압상력이라고 얘기해서 이 압상력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압상력. 감마 HA로 구하라 이거죠. 감마 HA로. 그래서 뉴턴이나 힘에 다니니까 압상력, 힘입니다. 뉴턴이나 킬로그램 포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감마는 이거는 비중량이죠. 비중량.
샘물의 비중량. 그래서 SI 단위면 뉴턴 퍼 미터 3승. 공학 단위면 킬로그램 포스퍼 미터 3승으로 표현이 됩니다. 샘물의 비중량. 샘물의 비중량 감마. H는 주물 표면에서 주입구 표면까지 높이예요. 주물의 표면에서 주입구 표면까지 높이. A는 주물을 위에서 본 면적, 투상 면적이 되겠죠. 주물을 위에서 본 투상 면적이 A고, H는 샘물 주입구로부터 요 샘물이 주입되는 부분까지, 상단까지 높이가 H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압상력 감마 HA, 어디서 공식 본 것 같죠? 이렇게 유체역학을 공부한 사람들, 일반기계기사나 건설기계기사, 설비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유체역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전압력 구하는 식이 있어. 감마 H/A. 비중량의 유체의 비중량의 H바 자유표면으로부터 물체의 중심까지 수직 깊이. A는 물체의 단면적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전압력 구하는 식이 있었을 거야. 감마 H/A. 그 식을 연상하시면 되고. 그래서 유체의 샘물의 비중량의 높이 H의 면적 A를 곱해주면 압상력을 구할 수 있어요. 이 압상력이라고 하는 힘의 의미는 뭐냐면 유성자를 들어올리는 힘이다 이거죠. 유성자를 들어올리는 힘. 유성자를 들어올리는 힘이고 들어올리면 안 된단 말이죠. 샘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안 되죠. 여기 위에 이제 중추를 올려놔야 된다. 이 중추의 무게는 압상력의 3배로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고, 20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 기계설계 기사라든가 건설기 설비 산업기사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일반기계 기사나 건설기계 설비기사 쪽 10문제가 출제가 되는 종목에서는 일단 계산형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좀 낮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코어 제품이다 그럴 때는요. 코어 제품이다. 코어 제품일 경우에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던 거로 이제 기억이 되지만, 만약에 코어 제품이다. 코어가 있는 그런 주물 제품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 압상력을 계산할 때 감마 HA에다 플러스 4분의 3의 감마 V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힘이니까 공학 단위면 킬로그램 포스, SI 단위면 뉴턴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V는 최적, 감마는 비중량, 샘물의 비중량이 되고, V는 제품의 최적이죠. 제품의 최적. 코어의 최적, 제품의 최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아직 코어가 있는 제품에 압상력 구하는 거는 아직 못 봤고, 저도 아직 못 봤고, 요거는 나왔던 적이 있고, 압상력을 계산해서 중추의 무게를 구하는 유형의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고, 그래서 한 번씩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에 용해로 보겠습니다. 용해로. 자, 철광석 용해로, 용광로, 톤퍼데이입니다. 용량은 톤퍼데이. 하루에 얼마만큼의 철광석을 용해할 수 있느냐로 용량을 표현한다. 톤퍼데이.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면 큐폴라 있습니다. 큐폴라. 용선로라고도 표현해요. 주철 용해로입니다. 주철 용해로, 큐폴라, 용선로 기억해 주시고, 용량은 톤퍼 아우어. 1시간에 용해할 수 있는 주철의 양, 톤퍼 아우어로 용량을 표현하고 있고, 주철의 주성분은 말씀드렸듯이 탄소 플러스 규소입니다. 탄소 플러스 규소. 이것도 기계 제작법에서 한 번씩 출제가 돼요. 기계 재료에서도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만, 기계 제작법에서도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주철의 주성분, 탄소 플러스 규소. 그 다음 도가니로. 구리와 같은 비철합금 용해로가 도가니로죠. 경합금, 동합금, 합금광 용해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구리와 같은 비철합금 용해로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용량은 톤퍼 레볼루션으로 표현합니다. 톤퍼 레볼루션이니까 1에 용해할 수 있는 비철 금속의 양이죠. 톤퍼 레볼루션이면 용량, 1에 용해할 수 있는 구리의 중량으로 표기를 한다.
톰포 레볼루션. 그리고 이래 용이할 수 있는 비철 금속의 중량을 번호로 표시해서 도가니로의 규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도가니로 규격의 정의, 도가니로 규격의 정의를 묻는 문제들도 한 번씩 출제가 된 적이 있다. 그래서 이래 용이할 수 있는 금속, 비철 금속을 얘기하는 거죠. 또는 구리의 중량을 번호로 표시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에 전기로, 제강, 특수 주철 용해로, 제강, 특수 주철 용해로 이제 전기로가 있습니다. 톰포 레볼루션이 용량 표시고요. 뭐 제강이다 그러면 다시 사용하는 강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평로, 선철, 고철 용해로 톰포 레볼루션으로 표현을 합니다. 선철은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용해시켜서 처음 얻은 철을 선철, 한 번 이상 사용한 철은 고철. 그렇게 표현해 주고요. 전로는 주광용해로, 그리고 반사로는 가던주철 용해로 반사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량은 다 톰포 레볼루션이죠. 이렇게 해서 가로 2번의 큐폴라, 가로 3번 도가니로, 가로 4번의 전기로, 이런 세 가지는 꼭 봐두시고, 특히 큐폴러, 용선로라고 하는 큐폴러, 도가니로,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주물의 결함 부분을 보겠습니다. 결함, 주물의 결함. 크게 봐서는 이제 네 가지를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수축공, 기공, 편석, 균열 이렇게 해서 주로 왜 생기느냐를 알아두셔야 되겠고, 왜 생기는지, 즉 원인을 알면 방지법도 나오겠죠. 그래서 원인 위주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수축공은요, 용의 금속이, 용융금속이 응고할 때 수축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 수축에 의해서 표면이 부분적으로 꺼져서 홀이 생기는 이런 결함을 수축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샘물의 부족분 때문에 생긴다 기억을 해주시고, 샘물의 부족분 때문에 생기는 주물의 결함이 뭐냐? 수축공. 샘물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면 생기지 않는다 이거죠. 이렇게. 다음 기공은 가스가, 기포가 팡팡팡 터진단 말이죠. 기포가 샘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온도가 높고 펄펄펄 끓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포가 형성이 되면 기포가 표면 위로 떠 올라와 줘야 돼요. 기포가 표면에 떠 올라와서 그 기포가 터지면은 외부로 배출이 돼야죠. 그 가스들이 외부로 충분히 배출이 되지 못해서 발생된 결함이 이제 기공이다. 기공. 방지법, 통기성이 좋아야 되고, 샘물의 아궁이, 샘물바지 통도 흘러들어가는 아궁이가 커야 된다. 그리고 샘물 주입 온도를 적당하게 하는 게 좋다. 너무 높아서 펄펄펄 끓면 기포가 많이 발생하겠죠. 주용의 수분을 제거해서 충분히 통기도를 높여줌으로써 가스의 발생량을 적게 하면서 외부로 충분히 가스를 배출해 줄 수 있어야지만 기공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죠? 물도 펄펄펄 끓면은 기포가 펄펄 올라오잖아. 그죠? 그러면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잖아. 기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기화 현상. 이것들이. 세 번째 보면 편석. 편석은 다량의 불순물들이 혼합이 되어 있는 경우. 샘물에 다량의 불순물들이 혼합이 되어 있으면 순수한 용융금속과 그 불순물들의 그 비중차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결함이 편석입니다. 편석. 용융금속에 불순물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결함, 편석이고, 이 그 불순물의 비중과 용융금속의 비중차에 의해서
발생되는 편석은 중력 편석이라고 얘기하죠. 가로 2번에 중력 편석. 그래서 편석에는 성분 편석, 중력 편석, 정상 편석, 역편석 해서 네 가지 편석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분 편석은 주물의 부분적인 위치에 따른 성분의 차에 의해서 발생되는 편석이다 이런 얘기지. 용융금속 속에 불순물이 혼합이 되어 있는데 그 불순물이 용융금속 속에 어떤 위치해 있으면서 불순물의 성분과 용융금속의 성분의 그런 차에 의해서 발생되는 편석, 성분 편석. 주물의 부분적 위치 차에 따른 편석, 성분 편석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중력 편석은 비중 차에 의해서 발생되는 편석, 중력 편석. 정상 편석은 응고 방향에 따라 용질이 액체 중에 이동하여 그 결과 주물의 중심부에 용질이 모이게 되며 응고 시간이 길수록 성분 함량이 많게 되는 편석이 정상 편석이라고 표현을 한다. 용질과 용매라는 표현이 있죠. 용질과 용매라는 표현이 있어요. 두 물질이 혼합이 될 때 하나의 물질은 녹이는 이런 역할, 하나의 물질은 녹는 대상이 되고 하나는 녹이는 역할을 해주는 이런 경우에 녹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용매고요. 녹는 대상이 되는 게 이제 용질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물이다 그러면 물 속에 설탕을 집어넣다 그러면 물이 뭐야? 용매가 되는 거고 설탕이 용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때 이제 불순물이 주물의 중심부에 모이게 되는 이런 그럼으로써 성분의 함량이 중앙 부분에서 불순물의 성분의 함량이 많아지는 이런 편석을 정상 편석. 역편석은 청동 주조를 위하여 주입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편석으로서 이 정상 편석의 이제 반대적인 의미의 편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청동은 구리 플러스 주서가끔이죠. 그래서 청동 주조 시 주로 발생하는 편석, 역편석 이렇게 해서 봐두시고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중력 편석이에요. 중력 편석. 비중차 때문에 발생하는 편석. 결함. 용융금속과 불순물과의 비중차 때문에 발생하는 주물의 결합이 뭐냐? 편석이다. 편석. 네 번째 균열, 크랙. 균열은 응고 시 그 온도차 때문에 빨리 응고하는 부분과 늦게 응고하는 부분의 그 온도차 때문에 발생되는 결함이 균열입니다. 열응력 차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열응력 때문에 발생되는 결함이 균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방지법은 각부의 온도차를 줄일 것. 그러니까 균일하게, 온도차가 발생하지 않고 균일하게 응고가 되게끔 해주면은 되겠고요. 앞에서도 목형, 제작시 유의사항에서 덧붙임 부재 이런 거 얘기했어요. 덧붙임 부재.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이제 균일하게 응고가 되게끔 해주기 위해서 덧붙임제를 사용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급냉이 되는 부분과 선행이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면 이 균열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물을 급냉시키지 말 것. 서서히 냉각이 돼야 균일하게 응고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주물에 두께차를 두지 말 것. 얇으면 먼저 굳어버리니까 두께차를 두지 말 것. 그리고 각진 부분은 라운딩 시킬 것. 그래서 불순물들이 집중적으로 모서리 부분에 모임으로써 온도차가 생길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방법이 바로 균열을 막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축공, 기공, 편석, 균열 이런 주물의 결함이 왜 생기느냐 그리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서 방지할 수 있겠느냐 원인으로부터 나온다 이거지. 원인으로부터. 그래서 뭐 방지법이라고 해서 뭐 달달달 애워라 이건 아닙니다. 왜 발생하는지를 기본적인 거를 생각을 해서 보기를 보고 답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죠. 뭐 방지법 달달달 애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제 감으로 푸는 거예요. 감으로 푸는 겁니다. 예? 다섯 번째 핀. 주형을 만들 때 상형과 하형의 밀착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함. 그래서 상하형과 하형의 그 핀으로 이렇게 채운다라고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발생되는 결함이 또 결함을 핀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핀. 핀. 그다음에 블라스팅. 블라스팅은 주물 표면에 그 묻어 있는 모래들 같은 경우를 이렇게 털어내는 이런 작업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뭐 제가 텀블링, 뭐 쇼피닝 이런 거 말씀드렸죠. 텀블링, 쇼피닝도 말씀드렸지만 블라스팅 작업, 흑연 또는 석탄 분말을 주형에 불어주는 거죠. 불어줘서 흑연이나 석탄 분말들이 주물 표면을 때려줌으로써 주물 표면에 묻어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이런 작업을 블라스팅. 뭐 주물 표면을 깨끗이 해주고 모래가 주물 표면에 잘 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면서 내열성, 통기성이 좋고 고온에 잘 타지 않는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블라스팅 작업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결함, 주물의 결함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주물을 좀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이런 작업에 가까운 얘기죠. 블라스팅이라는 표현은 뭐 텀블링이라는 표현이라든가 쇼피닝 이런 작업들도 있다. 같이 좀 봐두면 되겠고요. 이 3절까지가 이제 사형 모래를 사용해서 만든 주형, 사형에 관련된 주조가공 내용입니다. 주조가공 내용이고 꼭 사형만을 사용하는 주조가공만 있는 건 아닙니다. 4절에 특수주조법에서 몇 가지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내용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사용을 일반적 특수주조법이다 그러면 이제 사용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 대신에 다른 주물사를 사용한 주형이 아니라 거기에다 플러스 다른 거를 사용했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금형을 사용하는 이런 이제 주조가공 방법을 특수주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다이캐스팅 주조법이죠. 다이캐스팅 주조법. 7번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부터 이렇게 좀 같이 보면요. 원심주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심주조법. 원심주조법은 원심력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는 방법이죠. 샘물을 부어서 고속으로 회전을 시켜. 샘물을 부어서 고속으로 회전을 시키면 원심력 때문에 샘물이 회전운동을 하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밀려나가요. 그래서 중심 부분에는 이제 빈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300에서 3000 RPM 정도로 고속으로 주형을 회전을 시켜주면은 원심력 때문에 내부가 빈 중공형 주물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 원심주조법이고 원심주조법으로 만든 주물의 종류로는 파이프, 피스톤 링, 실린더 라이너 등이 있습니다. 원심주조법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이 원심주조법을 표현한 표현법으로는요.
영구주형과 비영구주형을 다 같이 사용하는 주조법이다.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원심주조법은. 영구주형이라고 표현한 거는요. 비소비성 주형, 비소비성 주형, 비영구주형이라고 하는 건 소비성 주형, 소비성 주형을 다 같이 사용하는 주조법이다. 이렇게. 좀 표현이 좀 어렵죠. 표현이 좀 어려운데 뭐 쉽게 갑시다. 쉽게. 비영구주형, 소비성 주형이다 이런 얘기는 사용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사용 같은 거. 사용 같은 것들은 소비성 주형이야. 이거는 한번 제품을 만들어서 주형을 깨잖아요. 그러면 다시 사용할 수가 없어. 응? 다시 사용할 수가 없어. 영구주형, 비소비성 주형이다. 이거는 뭐 한 번 사용하고 또 한 번 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영구주형이라는 얘기는. 한 번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이런 건 뭐야? 금형. 그러니까 원심주조법은 뭐 금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사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영구주형과 비영구주형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주조법, 원심주조법.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형과 사형으로도 원심주조법 가능하고 금형으로도 원심주조법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좀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지 않겠느냐. 뭐 쉽게 갑시다. 쉽게. 이렇게. 뭐 이런 표현으로 해서 뭐 시험엔 정말 어쩌다가 한 번은 나온 적이 좀 있고 해서 제가 이제 정리는 좀 한번 해드립니다. 두 번째 보면 셀 몰드 주조법이 있어요. 셀 몰드 주조법은 금형 플러스 사형의 주형을 이용한 사형과 금형을 다 같이 이용하는 이런 주조 방법이 셀 몰드 주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주형을 규소몰에 열 경화성 합성 수지를 배합한 분말을 가열된 금형에 뿌려서 만든 주형을 이용한 주조법이 바로 셀 몰드 주조법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규소몰에 열 경화성 합성 수지를 배합한 분말을 가열된 금형에 뿌려서 만든 주형을 이용한 특수주조법, 셀 몰드 주조법. 금형을 사용한다는 얘기는요. 한 번 사용하고 또 사용할 수 있다.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렇다는 얘기는 표면이 깨끗하다. 다량 생산이 가능하다. 가격이 싸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가격이 싼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표면이 깨끗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특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특징에 보면 이제 주물 표면이 깨끗하다, 정밀도가 높다, 기계 가공이 필요치 않다. 사형 같은 경우는 기계 가공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주형을 신속히 대량 생산 가능하다. 이런 이제. 그래서 금형을 사용하면 보통 다 이런 특징을 갖죠, 그죠? 이렇게. 세 번째 보면 인베스트먼트 주조법. 인베스트먼트 주조법은요, 모형을 뜰 때 목형을 사용하지 않아요. 왁스나 파라핀과 같은 열에 약한 이런 재료들을 쓰죠. 샘물이 흘러 들어가면 녹아서 물에 주물사 속으로 이렇게 스며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모형을 제작해서 주형을 뜨고 주물을 생산하는 방법이 인베스트먼트 주조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밀한 주조 가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정확하고 매우 정밀한 이런 이제 주조 가공법 하면은 인베스트먼트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특징을 봐두셔야 돼. 사용하는 모형의 재료로는 왁스나 파라핀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주물의 치수가 매우 정확하고 주물 표면도 깨끗하고 복잡한 형상의 제품을 만들기가 쉽고 정밀주조법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밀주조법 이렇게만 기억해 두셔도 좋습니다. 인베스트먼트 주조법, 정밀주조법. 이렇게. 이산화탄소 주조법은 탄산가스를 주형 내에 불어넣어 주형을 경화시키는 방법. 탄산가스를 주형 내에 불어넣어 주형을 경화시키는 방법을 이산화탄소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진공주조법, 진공 상태에서 주조하는 방법이 되겠죠. 진공주조법.
진공주조법은 고급 재질이 요구되는 강을 주조하는 데 적합한 방법입니다. 예로는 베어링강, 공구강, 스테인리스강 등이 있습니다. 베어링강, 공구강, 스테인리스강. 고급 재질이 요구되는 강의 주조에 적합한 방법, 진공주조법. 진공주조법. 그래서 한번 봐두시고. 네. 다음 6번째 보면 7도 주조법이 있죠. 냉간 주조법. 이라고도 표현합니다. 7도 주조법, 냉간 주조법. 주철의 종류에 보면 7도 주철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7도 주철. 즉 7도 주철의 주조품을 만드는 특수 주조 방법이 7도 주조법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7도 주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일반적으로 주철은 탄소와 규소 성분인데 그 탄소, 주철에 포함되어 있는 그 탄소 성분 있잖아. 탄소는 유리탄소 성분하고 화합탄소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유리탄소 성분이 화합탄소 성분보다 많으면 그거는 이제 회주철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주철. 이 회주철은 굉장히 회색이죠. 연해요, 연해. 유리탄소 성분보다 화합탄소 성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건 백주철이라고 얘기해요. 백색이죠. 흰색이에요. 경한주철입니다. 탄소만 가지고 주철을 분류를 하면은 회주철, 백주철, 반주철. 이거의 혼합 상태. 이거 회주철, 백주철의 혼합 상태를 반주철이라고 얘기하죠. 반주철이라고 얘기해서 탄소만 가지고 분류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7도 주철은 뭐냐면 내부는 연한 회주철로 되어 있고 외부는 경한 백주철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게 7도 주철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7도 주조법이다라고 하면 내부는 연한 회주철, 외부는 경한 백주철 상태의 주물을 만드는 방법이 7도 주조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주물 표면은 경도가 높고 내부는 경도가 낮은 주조법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걸 얘기한 거야 지금. 사형, 열 전도율이 큰 금냉으로 주용을 완성하여 주조하는 방법으로서 주물 표면은 경도가 높고 내부는 경도가 낮은 주조법. 7도 주조법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 7번째 보면 이제 다이캐스팅 주조법. 다이캐스팅 주조법은 금형을 사용합니다. 금형에다가 고압으로 샘물을 주입시켜서 주물을 만드는 방법이 다이캐스팅 방법이죠. 다이캐스팅 방법. 그래서 다이캐스팅은 금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셀 몰드 주조법에서 얘기했던 주물 표면이 깨끗하고 치수의 정밀도가 높고 다량 생산이 가능하고 또 금형이니까 또 사용했던 거 또 사용하는 게 가능하고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그라미 5번에 보면은 아연, 알루미늄, 구리 등의 합금 주물을 만드는데 적합한 가공 방법이다. 아연, 알루미늄, 구리 등의 합금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합금하고 구리 합금을 이제 정리할 겁니다. 기계재료에서 기계재료라는 과목에서 알루미늄 합금, 구리 합금을 정리할 때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에 보면 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 합금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 그래서 실루민, 라우탈, 하이드로날륨 이런 거를 정리를 할 겁니다. 아연, 알루미늄, 구리 등 합금에 주물 제품을 만드는데 적당한 주조 가공 방법, 다이캐스팅 기억을 해주시고요. 기화기라든가 강압기계 등과 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적당합니다. 이렇게 정밀기계, 자동차에 들어가는 정밀기계 부품 이런 것들을 만들 때도 다이캐스팅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죠. 7번째 보면은 다이 분할면에요. 다이 분할면에 슬릿이라고 하는 요소를 만들어서
공기를 배제시키는, 그럼으로써 표면이 깨끗한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이캐스팅이라고 하는 가공 방법에 슬릿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공기 제거를 위한 미세한 홈을 슬릿이라고 얘기합니다. 폭은 25에서 35mm 정도, 38mm 정도, 깊이는 0.08에서 0.13mm 정도 되는 공기 제거를 위한 미세한 홈을 슬릿이라고 표현해. 슬릿. 그래서 다이 분할면에 두고 있는 홈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슬릿에 대한 문제들이 한 번씩 또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봐두도록 하시고요. 다이캐스팅까지 해가지고 지금 특수 주조법을 7가지를 지금 봤습니다. 이 중에서 가로 1번 원심주조법, 1번 원심주조법, 2번 베스트먼트 주조법, 그 다음에 6번 칠드주조법, 7번 다이캐스팅. 요거는 꼭 봐두세요. 원심주조, 인베스트먼트 주조, 칠드주조, 다이캐스팅 주조법. 그래서 4가지는 꼭 봐두셔야 되고, 나머지는 뭐 부분적으로 또 봐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주조가공 내용을 정리를 한 거죠. 주조가공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드렸고, 자, 이 내용이 지금 한 2-3시간 정도를 거쳐서 지금 주조가공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결코 많은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주조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를 완벽히 커버하겠다. 이것도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는 기본이다. 이 정도는 기본이다.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든 아니면 다른 외부 시험을 준비하든 다른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간에 지금 얘기한 이 내용, 정리한 내용들이 기본이다. 학교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정도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살을 붙여 나가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많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사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이 정도는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정리된 내용에다가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좀 더 살을 붙여가면서 다양한 교재를 보면서 살을 붙여가면서 공부를 해두시면 훌륭한 이런 자기만의 이런 자료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컴팩트하게 정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주조 내용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 연습 문제를 좀 한번 다 풀어볼 필요는 없고요. 또 솔루션도 있기 때문에, 또 수업 전에 했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 풀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선택적으로 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2장 주조 부분을 좀 마무리하고 나서 3장 소송가공 내용을 좀 정리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